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 30회 부동산 공법 출제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까지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범위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줘야 될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상당히 이제 난이도를 높였거나 아니면 또 지역주로 출제된 문제가 3문제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한 3문제 정도, 주택법 2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리고 또 그 평소에 우리가 다루지 않은 그 암기를 무조건 해야 될 그런 지역적인 문제 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50점에서 65점 정도까지 여러분이 득점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상 약 7문제 정도는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아주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까지 필요로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우선 틀린 지문 위주로 정답을 해설해가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3번 보시면은 광역시장은 국토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 법령 개정으로 행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될 테고, 그 신도시로 개발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은 늘 비교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꼭 잡아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2번. 자, 국토교육법상 주민이 도시공원관리구역 위반을 제한할 때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 쉽게 여러분 정답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4번이 정답이죠.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한 대상으로 늘 우리가 암기를 했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번.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설명,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됐죠. 1번. 여러분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더라도 허가 사항입니까? 임의 사항입니까?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틀리게 되죠.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를 할 때 국가 등은 예치 대상입니까? 예치가 면제됩니까? 예치가 면제되죠. 늘 동행 모의고사 등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개발이 허가를 신청한 제 의견을 듣고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조경 조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를 할 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발이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자,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은 그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구에게 기속되죠? 해당 시설을 관리해야 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개발의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 허가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가 아니고요. 예, 그 개발 허가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에서만 개발 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 기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뭐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 늘 우리가 연습했던 지문이고, 거기서 네, 정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네, 이상이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네. 다음 44번. 자, 국토교육법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 정의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죠? 네,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된 용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네, 뭐 기본적인 네, 개요를 물어보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44번의 네, 정답은 2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이죠. 45번. 여러분 45번도 그 동행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했던 문제 그대로 나온 거 맞죠? 네. 그 수립 절차, 지정 절차 등에서 주민에겐 청지 절차를 요하지 않은 것은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정답이 되죠. 5번이 정답이고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고 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이 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늘 강조를 드렸고요. 네, 우리 또 동행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네,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네,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네. 다음 46번. 자, 국토교육법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 네, 여러분이 틀려야 할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반복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했던 문제였고요. 근데 46번은 작정을 하는 문제죠. 이것은 뭐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통일하게 네, 같이 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실력으로 학습을 준비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답은 모두가 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5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뭐 해설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단순히 암기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영역에서 뭐 작정하고 네, 지엽적으로 네, 출제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 다음 47번. 47번 우리 용도 지역별 금필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구하는 문제는 늘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 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되죠. 준주거 지역이 네,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허용 한도 500% 범위 내에서 각 시군 네,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 정답이 네, 3번이 네, 정답이 되죠. 네. 다음 48번 같이 보죠. 48번. 48번도 그냥 뭐 공짜로 주는 문제라고 봐야 되죠. 48번.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네, 5번. 5번이 정답 그렇게 되겠죠? 네. 난이도 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49번. 국토교육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죠. 뭐 단란주점, 전염 승인은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그리고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대규모 관람장 등 설치는 허용을 할 수 없겠죠. 네. 자, 이제 4번하고 5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데 좀 특이하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니까 당연히 건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액화 가스 취급소나 그 판매소, 우리 그 부탄가스, 이렇게 도시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그 LPG 가스를 이렇게 배달해서 난방연료라든지 취사연료 등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4번 액화가스 취급소나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지만 예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왜 틀리냐면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3종 일반 주거지역 허용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것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되겠죠. 네. 다음
50번입니다. 50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뭐 연습 가장 많이 했고요. 네,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되죠. 네. 보호지구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네,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렇게 되고요. 맞게 되죠.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 있죠. 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새로 신설된 게 뭐죠? 그렇죠. 특화 경관지구 그렇게 되죠. 네, 주거 경관지구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칠학지구는 네,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칠학지구 그렇게 세분이 되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네, 1번 그죠? 네, 기억번만 맞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교육법 50번까지 10문제죠. 이 1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를 빼고 나면은 수업 시간에 정말 우리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 이상은 득점을 했다면은 네, 뒷부분 정비법 이유가 좀 어렵더라도 무난히 그 공법 어려운 과목임을 감안할 때 네, 50점 이상은 네, 득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51번 국토교육법상 그 기반시설 유발 기수죠. 네, 기반시설 유발 기수도 그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꼭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네, 단독주택하고 장례시설 둘 다 0.7입니다. 둘 다 0.7이고 관광휴게시설이 1.9에 1.9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1.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이 네, 1.3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네, 1.9 관광휴게시설의 경우 기반시설 유발 계수가 가장 높다 그렇게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52번 52번도 뭐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육법은 솔직히 국토교육법만 놓고 본다면은 네, 작년보다 조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육법에서 8개 이상을 잡았다면은 네, 공법은 네, 50점 정도를 넘겨서 무난히 합격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용도지구에 대한 개념이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에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도 수차례 네, 강의 시간에 반복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그런 영역입니다. 네, 국토교육법은 네, 대체로 우리가 공부한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평이하게 출제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3번, 53번. 자,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난해 그 도시개발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난해보다는 도시개발법도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출 수 있게 지난해보다 다소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 해설 준비를 하면서 공법은 무난했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정비법 이유가 난리가 나버린 거죠. 네, 자 53번 같이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도시시장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틀렸잖아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 없고 틀렸습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네, 도행정구역에 걸쳤습니다. 경기도하고 네, 강원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네, 관계된 도지사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지정합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틀렸습니다. 자,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네,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난이도는 뭐 평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도시개발구역 총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이런 분할 지정 요건, 분할 후 각각의 면적,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 지정할 경우에는 분할 후 각 사업 지구별 면적 규모가 얼마죠?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그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는 되어야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분할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녹 지역은 그 미개발지역이고 네,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뭐 자연녹 지역과 생산녹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은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외에도 예외적으로 네,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53번 문제도 네,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다음 54번. 54번도 연습 많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소를 지정합니까? 네, 그때는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네,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요.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네,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하고 네, 3번부터 5번에 해당한 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국가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도시개발법 문제는 네, 난이도가 우리가 공부한 범위에서 네,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 55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원, 도시개발 사업 시행, 환지 방식의 원,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네, 어려운 것을 묻는 문제죠. 네, 1번. 여러분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해야죠?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네,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네. 2번. 도시개발 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 계획 구역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환지 계획 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도시개발 구역이 2개 이상의 환지 계획 구역으로 네, 구분된 경우에는 네, 구분된 그 환지 계획 구역별로 네, 책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3번.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네,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네,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충분히 우리가 같이 연습했던 영역 맞죠? 네. 그리고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 전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네,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용할 수 없고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전 토지를 네, 사용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네. 그 다음에 5번. 환지구역에는 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관한 사항이 네, 환지구역에 포함됩니다. 그 환지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네, 문제집에 그대로 있고요. 네,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5번에 네, 정답은 5번이었고요. 여기까지도 네, 우리가 공부한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득점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네, 자 56번 같이 볼까요? 네. 56번 문제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작정하고 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공부한 범위 내에서 또 모든 수험생이 암기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의 의미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작정하고 이렇게 그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네, 도시개발 사업 범위를 암기를 한 수험생은 네, 전국적으로 뭐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암기를 했다면은 뭐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뭐 지엽적으로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 준비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가 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네, 이런 영역을 뭐 찾아보거나 별도로 네, 수업을 준비해야 될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7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네,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출제 뭐 난이도 높진 않죠.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 1번이죠. 자, 분할 혼용 방식.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도 동행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드렸고, 네, 해설도 같이 우리가 드리면서 연습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네.
자,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 그죠? 그리고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지구별로 분할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은 비분할 혼용 방식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1번이 정답이고요. 이번에 그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죠?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하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이 틀리게 되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행 방식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방식에 관하여 사업 방식 정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규정은 없다. 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시행을 할 때 그 공동시행자가 지켜야 할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단독 시행자일 경우에는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리게 된 거죠. 다음 58번 도시개발법상 수용과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8번에 자 옳은 것을 물어보죠. 1번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여러분 그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그 공공시행자의 토지 수용은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틀리게 되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도 토지 상환책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민간 시행자가 그 토지 상환책을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틀렸죠. 3번이 그 선수금 수치죠. 선수금 수치고 선수금 수치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 공공시행자의 수치요건, 민간시행자의 수치요건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선수금 수치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동영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죠. 다음 4번 원행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토지 면적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리게 되죠. 주택법상 공공용지가 아닌 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뭐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원칙은 뭐죠? 경쟁 입찰 방법이죠. 그래서 공공용지로 조성된 토지는 그 추천 방법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원칙대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성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5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59번.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자, 국토교육법에서 한 2문항 정도,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1문항 정도가, 저희들이 준비한 그 범위를 초과해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한 범위에서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좀 득점이 좀 많이 필요하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 건축주택법이 상당히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자, 59번.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정비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비조합 정관의 그 의무주로 포함을 시켜야 할 사항이 그 박스 처리에서 열 몇 개가 되죠. 그 깨알 같은 열 몇 개를 암기를 하는 수험생이 거의 없겠죠. 네.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지문을 통해서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업소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일이 아니고 그 고시일의 다음날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3번 조합은 명칭의 정비조합이라는 문자를 네, 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조합장의 그 자기를 위한 조합가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렇죠. 감사. 이사가 틀렸죠. 감사가 네,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용도지역도 동행해서 단독으로도 출지를 했었죠. 네, 준주구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준주구지역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틀렸죠. 네. 3번하고 네, 5번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네, 1번하고 2번 중에서 좀 찍어서면은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네, 1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60번 문제 같이 볼까요? 도시 및 중간경정비법상 비용 부담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0번부터 이제 작정을 했죠. 그 정비사업 비용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뭐 출제를 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10년에 한 문항 정도 낼 정도의 비중이에요. 이런 영역까지 다 하면 모든 정비법 다 외워야 되죠.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맞출 수 있는 범위를 네, 벗어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업소 등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 알수는 물론이고 네, 비용 보조도 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없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융자할 수는 물론이고 네, 직접 보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네, 맞는 지문이 됩니다. 61번 61번은 네, 그 분양 공고 할 때 그 분양 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암기를 하라고 하는 네, 교수님 계시지 않고요. 암기한 수험생 솔직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던 거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어도 120일 내에 정비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네,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네,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시험을 통해서 분양 공고를 하게 된다라고 늘 지문을 읽어드리고 네,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4번은 그 분양 공고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내에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간 등과 함께 통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대상이죠. 네, 토지등 소유자 네, 통지 대상이죠.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될 분양 신청 기간 등과 함께 통지해야 될 대상에 해당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네,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네. 수험생이 풀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 문제죠. 네. 다음 62번 도시 및 중간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지방구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62번도 난이도가 제법 높은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이라든지 정비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이런 것은 정답을 찍으면 안 되죠. 단축 변경은 경비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그치면가 생략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도 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 면적 25%가 아니고 20%입니다. 네, 20%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네, 지방의원 총치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정답자가 많지 않을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네,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작정하고 출제한 문제로 보셔야 되죠. 네, 63번. 도시 및 주간경제구상 조합총회 소집, 조합총회 소집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관 기재 사항 중에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하게 되고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입니다. 네,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치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죠. 네, 정답은 네, 4번. 4번이 네, 정답이 됩니다. 네. 평소에 기본서 강의를 들을 때 좀 꼼꼼하게 읽었던 분은 좀 챙길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챙기기 네, 어려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것은 네,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64번. 도시 및 주간경제비법상, 도시 및 주간경제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네,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64번은 네, 잡아줘야 되죠. 틀린 문제는 네,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럼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네, 몇 개월이죠?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는 네, 관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개본이 허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14일 동안 쌓아두면은 네,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네, 1개월 이상 쌓아둘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14일 동안 쌓아두는 것은 네, 허가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정법이 대체로 어려웠기 때문에 64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65번. 자, 주택급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꼭 잡아야 될 문제죠. 네. 우리 동행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얼마죠? 그렇죠. 8m 이상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지입니까?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까?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번에 옳은 것 정답은 1번이고요. 단독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네, 다가구 주택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기숙사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많이 말씀드렸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가 되지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고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네. 다음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네,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말하고 부속 토지,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네,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된다 틀렸죠?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연습 많이 했잖아.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등은 부대시설이 아니고 뭐죠? 복리시설, 주택법상 복리시설. 제가 주택법상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는 꼭 구분을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65번 문제도 네, 꼭 잡아줬으면 하는 문제죠. 네, 66번. 주택권 영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는 네, 중요 표시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영역인데 지문 구성이 너무 네, 지역적으로 출제를 하여서 난이도를 상당히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수험생이 잡기 힘든 작정하고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이죠. 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네,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 시 첨부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7번. 주택급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그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을 지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정하는 것도 동행 모의고사 지문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도 동영에서 다뤘던 지문이에요. 리엄번하고 티귿번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8번. 68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8번도 꼭 여러분이 맞추어 줘야 될 문제죠.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몇 시대죠? 그렇죠. 600시대 이상인 경우에만 공구별 분할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68번은 여러분이 꼭 맞추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건축법보다는 정비법이나 건축법보다는 주택법이 다소 이제 7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9번은 연습 많이 들은 거죠. 많이 들었고요. 동행에서도 그대로 출제를 했고, 문제집도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이 몇 %죠? 5%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69번의 정답이죠. 69번의 정답은 2번이 다정답이 됩니다. 동영에 있던 문제,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는 이제 주택국에서 여러분이 맞추기 힘들었죠. 이것도 처음 나온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에서 처음 주택국에서 출제가 된 거죠. 이런 것은 작정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죠. 법전을 들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청문 대상이 됩니다. 제가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계도실이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동행해서 제공을 했지만 주택법을 미리 예측을 못했네요. 지난 30회 시험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암기를 하십시오라고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죠.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71번도 공부한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은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이 정도면 법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 돼요. 작정한 문제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인데요.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단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더라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착수 기간 연장이 허용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작정하고 출제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학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여러분들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심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72번 국토교육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되는 겁니다. 우리 사전결정 통지로 허가 등이 성수 의지되는 사항은 암기를 다 했었죠.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맞죠?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 사용허가 맞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도 맞죠. 근데 상당히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는 허용돼요. 그래서 농림지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했던 영역이지만 상당히 난이도를 높여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없게 작정하고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범위에서 출제가 됐지만 난이도를 너무 높여서 여러분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 문제가 아닌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얼, 기역, 니은, 리얼만 정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73번. 건축법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자하고 그리고 허가권자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참고인 등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포함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인데, 솔직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제가 강의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고요. 이런 영역도 그동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제가 되었던 적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보죠. 상당히 가슴 아픈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4번. 74번 문제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문제집에는 있는데 제가 동행 모의고사나 백선 문제에서 다룬 기억이 없어서 어떡하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또 기억을 또 맞춰주신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비용은 총공사비, 건축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집을 한번 쭉 다시 복습을 하신 분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5번. 75번 작정을 했죠. 건축법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권자가 구분 지상권을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 이거 다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교수님 계시지 않았을 거고요. 또 외운 수험생도 많지 않을 겁니다. 작정한 문제죠. 정말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문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수련시설은 허가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되고요. 이종관리 생활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들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용되는 대상에서 제외 그렇게 되죠. 정답은 4번 문제가 정답이 됩니다.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작정한 문제가 돼요. 76번. 76번은 꼭 맞춰주셔야 되죠. 자,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철도 관련 시설입니다. 플랫폼이라든지 운전 보안 시설, 그리고 철도 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해당 철도 사업용 급수시설, 급탄시설, 급유시설 등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 구분해서 연습하신 내용이죠.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철도 관련 시설에 해당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77번입니다. 공짜로 드리는 문제죠. 허가권자,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주의사, 시당 군수구에게 축조 신고 대상, 이거 동행해서 그대로 드렸던 문제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굴뚝 장식탑 기념탑은 몇 미터죠? 그렇죠. 6미터를 넘는 것만 축조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이 4미터의 공작물 장식탑 설치는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다음은 78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결합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 건축 협정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평소 건축 협정하고 결합 건축은 강의를 많이 드리고 많이 준비했던 영역인데 아마
작정하고 출제를 한 문제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 그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법전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결합근처협정서에 명시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3번 결합근처협정을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시 납치증명서는 명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7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79번 이제 농지법이죠. 여러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외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요. 지목이 전답 가소운이 아니면서 실제로 경작되는 농경지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기간,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에서 제외됐고요. 초지법상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억문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성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니은본에 니은본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관성용 중목의 묘목을 재배지로 묘목 재배지 관성용 숙목의 묘목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인데 조경 목적으로 식지하는 재배지는 농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를 높였죠. 그래서 니은본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요. 기억하고 디귿번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준비를 한 영역이지만 작정하고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8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그런 문제죠. 가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속기,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의 1년 중 4주간을 직접 농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규정 없죠. 그래서 기업분의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조는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이죠. 국내 여행은 위탁 경영 허용하지 않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자에게만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이 허용된다는 것은 많이 우리가 준비를 했던 영역이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경우에는 위탁 경영이 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선거에 따르는 공직 취임으로 직접 그 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이 허용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농지법 두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80번 정도는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79번은 정답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육법하고 도시개발법까지는 출제, 우리가 학습을 준비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농지법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